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보스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4년 제38회 읽고 왔습니다. 이번에 대상을 타신 작가님이 편혜영 작가님이세요. 아, 드디어 타셨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그동안 이상문학상을 타셨던 것들을 제가 한번 다시 봤는데요. 2007년에 첫 번째 기념일, 그리고 2010년에 통조림 공장, 2013년에 밤의 마침으로 우수상을 타신 적이 있죠. 편혜영 작가님이. 네. 이렇게 앞에 세 번의 우수상을 타시고 요번에 대상을 타신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제 이상문학상을 타시면서 이제 실력을 증명해 오시다가 드디어 대상을 타신 셈인데 내용을 잠깐 좀 보면은 첫 번째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택배 배달원이 거의 이제 허물어져가는 그 이제 철거되어가는 어떤 그 마을 도시에 어떤 여자가 여자가 집에 없죠. 택배를 전달을 못하고 자기가 그 여자의 택배를 자꾸 이제 쌓아놓고 보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놀이동산 같은 데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어떤 그런 로맨스물,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념일의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통조림 공장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 공장의 그 관리자가 어느 날 사라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서스펜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밤의 마침, 이거는 이 어떤 10대 소녀를 술집에서 이제 이거 뭐라 그랬나, 성추행, 성폭력, 이제 그런 누명을 쓴 줄 알았던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범인이었더라. 이제 밤의 마침이란 그런 작품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작품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조림 공장과 밤의 마침이 참 좋았었어요. 좋았고, 파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이전 작품들. 예. 편혜원 작가님의 스타일이랄까? 뭐,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그런 깊은 사유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요, 구조적으로 이제 깔끔한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이번 작품은 사실 그런 깔끔한 느낌과 더해서, 굉장히 좀 그런 의미의 구멍들을, 틈새를 굉장히 많이 열어뒀다는 느낌이,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확실히 그런 어떤 재해나 지진이나 혹은 인간의 분란이나 절망, 고통 이런 거를 잘 쓰는 작가들은 어, 항상 굉장히 심도 있는 작품을 모두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혜영 작가님은 주제 자체가 좀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통조림 공장도 그렇고 밤의 마침도 그렇고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 무거운 주제들이고, 지금 이제 요번에 대상 받은 몬순이란 작품도 그렇고, 이거 자선 대표작으로 실려 있는 저녁의 구애. 이 저녁의 구애는 저희가 젊은 작가상에서 한번 했었죠. 두 번째 보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참 좋아요. 어, 근데 어 그러니까 공통점이, 제가 한번 쪽수를 봤어요. 20쪽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이 쓰는 작가님들은 한 40쪽까지 가고 보통 한 30쪽 정도 쓰시거든요, 단편을. 요 이상문학상 기준으로. 근데 신기하게도 거의 20쪽이 맞춰서, 진짜 지금 이 말씀드렸던 모든 작품들이 다 20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혜영 작가님은 자기가 딱 그 분량을 '난 20쪽 정도만 딱 쓰겠다.' 상당히 짧은 분량이죠, 단편치고도. 근데 그렇게 짧은 분량인데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거. 음. 어 하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도 되게 안정되어 있고, 네. 편혜영 작가님 잘 쓰세요.
음. 그 짧은 분량인데도 그렇게 임팩트 있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놀랍습니다. 자, 그럼 대상 수상작부터 한번 볼게요. 몬순이라는 네. 제목이죠. 내용은 어, 그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또 음.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음. 죽었죠, 아이가. 갓난 아이가. 그래서 죽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죽음의 기운이 이 소설 전반에 어, 계속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단전이 되어 이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이 단전이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불이 네. 계속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묘한 상징 단전이 되고 있고, 그 남편은 밖을 나갑니다. 집 밖에 나가서 술집에 가죠. 술집에서 아내의 상사를 만납니다. 근데 상사와 하는 대화가 또 중요하다고 봐요. 상사가 많은 얘기를 하죠. 어, 이따가도 읽어드릴 텐데 그 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뭔가 이제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런 소설입니다. 어, 하우스님은 이 몬순이라는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어, 굉장히 뭐 영리한 느낌이 강한 게요. 어, 뭐 중간에 이제 개연성이 의심스러운 재현,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재현되는 어떤 상황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이 뭔가 이렇게 재현되면서도 이제 의심스러운 어떤 서스피션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느낌이 이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되지 않는, 그리고 뭔가 갑자기 단전되거나 뭔가 갑자기 뭔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감각을 정말 예민하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 소설의 그 재미 요소랄까? 긴장 요소는 아이가 왜 죽었,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거는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드러나고, 왜 죽었지? 뭐, 왜 죽었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작가님이. 일부러 그렇게 쓴 거겠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되게 모호하게 처리가 돼 있죠. 아이의 죽음도 그렇고, 뭔가 안개가 막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읽으면서, 음, 이 딱 여기 나오는 인물은 세 사람밖에 없죠. 남편과 아내와 이 상사. 근데 상사가 또 상당히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이게 되게 그래서 어 재밌는 소설이에요. 일단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음 쭉 보면은 어 이제 앞부분은 전반 부분은 집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약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남편이 이제 집에서 나가죠. 나가서 어 그 술집을 들어갑니다. 예. 술집을 들어가서 그 과학관, 아내가 일했던 과학관의 관장을 우연히 만나요. "괜찮으시면 같이 앉아서 한잔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술자리에 같이 동석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26 쪽을 한번 볼게요. 26 쪽에 세 네. 번째 문단. "아기를 잃고 나서 태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여전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다. 그 무렵 태호는 일부러 상사가 빈정대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의 몸 전체를 꽉 채워버린 분노와 함께 틈만 나면 그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했다. 그러면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뇌로 차올랐다. 이해하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게 쉬워서인 것 같았다. 유진 탓이 아니었다. 사고였다. 태호는 그걸 알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 유진이 아무런 애정이 담기지 않은 표정으로, 당혹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거나, 아이가 생긴 일을 두고
실수라고 했던 말이 떠오를 때면 그랬다. 갑작스럽고 낯익은 불쾌감이 태호를 감쌌다. 사람들이 아이를 예쁘다고 하거나 쓰다듬어주며 유진의 표정은 잠깐 부드러워졌는데 아이를 향한 자부는 아니었다. 유진은 아기가 준 피로감에 몹시 화가 나 있었고 태호가 보기에는 명백히 우울증임에도 부인하며 화를 냈고 그 화를 태호와 아기에게 풀었다. 의사 역시 태호의 생각을 거들었다. 아내분의 우울한 기분이 심려스럽다고 했다. 태호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의사의 말에 화가 났다. 화가 난 나머지 의사의 멱살을 잡은 채로 앞뒤로 흔들었다. 태호가 한 짓은 금세 아파트 주민에게 퍼졌다. 태호가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소문이 돌지 않았을 것이고 흥미로워하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어두워진 틈을 타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호는 정확히 몰랐다. 모르는 채로 일단 인생을 살았다. 시간이 지났다. 점차 그날의 일을 유진에게 묻지 않게 되었다. 어떤 류의 대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질문해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저 재미로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법이었다. 유진에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동할 수 있었다.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 내색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제 편혜영 작가님의 문체인데 되게 건조하고 되게 짧게 짧게 치고 나가죠. 문장들을.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궁금하네요. 굉장히 이지적인 세 가지의 문장을 잘 여기에서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전에는 이제 사실 어떤 이제 진실을 이제 감춰둔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나 어떤 자신의 감정선을 어떤 감추고 이야기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썼다면 여기에 있는 문장들은 어떤 이제 하나의 도리, 하나의 공이 굴러가서 이렇게 상황이 이제 예측되고 그 예측된 상황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이런 거를 쓰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번에 대화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요. 아니 뭐 이게 이거 그냥 유튜브니까 이제 뭐 가볍게 뭐 예, 얘기해도 예, 되겠죠?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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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이제 기후학이나 기상학 그리고 그 어떤 태풍의 진로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약간 아이가 이제 그네처럼 이제 움직이는 것들 그런 어떤 아이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이 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대화를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측 못하는 어떤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많은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들을 정말 잘 다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 그런 게 제가 앞에 우수상 받았던 새 작품들의 공통점이 첫 번째 기념일 같은 경우에도 그 택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없어요. 여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택배를 안 받는가? 이게 미스터리로 근데 마지막에 밝혀지죠, 후반부에. 통조림 공장 같은 경우에도 통조림 공장의 그 관리자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끝까지 안 밝혀지죠? 진짜 죽었는지, 통조림통에 담겨서 죽어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새로운 통조림 공장의 그 후임, 이제 또 관리자가 생기고. 근데 이것도 되게 서스펜스인데, 그리고 밤의 마침 같은 경우에도 이 아저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나? 10대에게? 그 계속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꾼의 재질이랄까,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 이제 소설에 집중하게 만들고 주제가 더 분명히 드러나니까요. 이번 소설은 근데 앞에 세 소설과는 좀 달라요. 약간 물론 이제 이 소설에도 원순에도 아기는 왜 죽었는가? 왜 죽었지? 누가 죽였나? 이게 계속 의심하게 만들긴 하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계속 뭐 의심하는 기분이 있긴 한데, 음, 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다. 일단 더 보면은 28쪽에 보면 대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대사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하고 있는데, 보면 그 가학관의 관장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남편에게. 유진 씨한테 유치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태풍의 진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냐? 풍향은 언제 바뀌냐 하는 것들이요. 상식 차원에서 기온차나 자전이 바람을 불게 한다는 건 알았죠. 하지만 몬순 같은 거요. 여기 제목이 나오죠, 몬순. 그렇게 규모가 큰 바람은 언제 방향을 바꾸는지, 그 순간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잘 압니까? 바람은 부는 방향이 바뀐 후에야 정확한 풍향을 알 수 있다고만 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등압선을 보면 풍향을 짐작할 수는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확신할 수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짐작할 뿐이라고요. 이게 이제 제목도 몬순이고, 이 대사가, 이거는, 작가님이 대놓고 이제 독자들에게 이게 주제야, 이렇게. 난 이걸 말하고 싶었어.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규모가 큰 바람은 언제 방향을 바꾸는지, 그 순간을 미리 알 수는 없는지, 그런 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잘 압니까? 바람은 부는 방향이 바뀐 후에야 정확한 풍향을 알 수 있다고만 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 이런 대사를 통해서 작가님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주제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를 정말 잘 쓰지 않으면 이게 뻔해지는 하나의 어떤 레파토리가 이제 그냥 뻔해지는 느낌이 이제 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제를 명징하게 드러내고도 이 주제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죠. 음,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성장 의례를 이제 통해서 말하는 어떤 관계들은요. 사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 지금에서야 좀 저도 이제 즐기고 있는 단계이지만 사실 청소년기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거대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제가 음, 생각하기에. 미래에 내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음,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거 공부를 하면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수능을 잘 볼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될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는 정말 그냥 마음의 폭탄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언제라도 이제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런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인식하는 것 또한 사실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최악의 어떤 상황도 대비하고 결국에는 그런 여자들이 여행을 갈 때 옷을 막 10개, 20개를 싸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쓰진 않겠죠.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예쁜 각도, 예쁜 옷,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놀이는 이렇게 하고 이런 최선을 다하면은 아이한테도 최선을 다하면은 사실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바람, 규모가 큰 바람은 방향을 언제 바꾸는지. 그래도 바람을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관장은. 관장뿐만 아니라 인간이 바람의 방향, 뭐 태풍의 경로, 이런 걸 예측을 하면 좋겠죠. 네,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몬순은 직접적으로 그 아이의 죽음인 것 같아요. 아이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었죠, 아무도. 엄마도 아빠도 예측할 수 없었고, 갑자기 왔어요.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누군가를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당혹스럽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고.
몬순의 경로처럼. 이건 이러이러해서 일어났어. 지금 이 화자, 태호, 주인공 태호는 어떻게든 그 태호의 노력은 어떻게든 아내,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죽은 아기를 이해하려고, 이게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아내의 결백함이랄까? 아내를 자꾸 의심하잖아요, 태호가 유진을. 그러니까 아내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죽은 아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그런 애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몬순, 이런 해석이 몬순은 아기의 죽음인 것 같다. 뭐 또 하나의 결론은 사실 그런 어떤 음, 상실, 네, 그렇죠. 상실. 상실과 그런 아픔, 그리고 그 상실과 아픔에 대한 어떤 징후,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아이를 또 잃는다는 거는, 그리고 그 제가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소설을 쓰려고 했던 어떤 방식도 이제 아이를 잃는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인을 잃는 거나 부모님을 잃거나 혹은 이제 친구를 잃는 거랑 같은 뭔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 있어서 정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내내 우리가 이제 고통스럽고 이제 이런 어떤 글들이 이제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순간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유감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사실 이것도 죽음을 대비하는 어떤 방식의 하나라고 정말 인류가 가진 어떤 최고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9쪽에 아내도 여기에 온 적 있어요. 아기 혼자 재워두고요. 라고 말하죠. 그날 유진은 급해 보였다. 아기를 안고 있진 않았다. 그래서 이 문단은 유진이 급하게 아기를 버려두고 혼자 이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죠. 이 두꺼운 문을 열고. 그럼 왜 그랬을까? 어, 그날 여기에 왔었죠. 아기가 죽은 날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정황을 봤을 때, 그럼 아내랑 이 상사랑 바람이 나서 술집에서 만났나 싶기도 해요. 여기 읽어보면.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 잠든 아기를 홀로 두고 어딜 간 걸까? 급한 일이 있을 게 무언가? 누굴 만나러 간 걸까? 그게 누굴까? 두꺼운 나무문이 머릿속에서 안달했다. 어, 근데 태호는 집에 가서 아이를 보죠. 잠든 아이. 아이가 칭얼대다 몸을 엎드렸다. 다시 잠들었다. 세근거렸다. 태호는 분명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잠든 아기를 보고 다시 집에 나와요. 집에 나와서 태호는 그 술집에 들어가죠. 태호는 맥주를 한 병 시켰고 어리석음을 탓하며 한 모금 마셨고 그것을 다 마시기 전에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아내와 태호가 엇갈리는 거죠. 아내가 집에 가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건이. 그러면 태호가 집에 있었으면 아이는 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 아이는 뭐 이렇게 뒤척이다가 이게 잘못 엎드려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었을 수도 있고, 누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내가 아기를 버려두고 나갔기 때문에? 아니면 태호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태호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요. 아이는 죽어버렸고, 태호는 자꾸 그날을 복귀하고 있죠. 아내는 왜 나갔나? 어, 관장은 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관장이 말하는 것들을 31쪽에 보면 관장이 관장의 대답은 알고 있었다라는 문장이 나오죠. 유진도 그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만난 게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상했다. 누구도 그날 여기 오지 않았다는 걸. 그죠? 이게 좀 되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내가 그날 뭐 왜 나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관장도 그렇고 몰라요. 지나간 일이고 진실은 끝까지 끝내 모르겠죠. 음 근데 관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어, 그러다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정하고 확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과학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과학 이상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관장이 하죠. 32쪽에 유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다. 유진은 태호의 추궁과 의심을 홀로 견뎠다. 대신 태호가 자주 물었다. 정말 그게 다야? 유진이 모르는 척 잡아뗀다는 듯이 내 말 안 믿지? 유진이 여러 번 되풀이한 설명을 다시 한번 침착하게 끝내고 태호에게 물었다. 태호는 침묵함으로써 유진을 실망시켰다. 그 다음은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유진은 울먹였고 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이랬던 거죠. 그럼에도 태호와 유진은 책임과 오명을 함께 나눠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묘한 동지애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작 동정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마도 우연한 일이기 때문이리라. 인과가 분명치 않은 일을, 이게 아기가 죽은 일이죠. 이 일은 늘 꺼림칙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가장 나쁜 건 유진의 고의로 의심받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우연히 가져온 희박한 가능성을 잘 믿지 않았다. 유진을 탓하는 것은 부당했다. 유진 역시 아이를 잃었고 심지어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태호 역시 점차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진실이 아닌 줄 알았지만 되풀이해 생각하다 보니 끝내 그 생각을 믿게 되었다. 실제의 사실보다 믿음직스럽고 흥미로웠다. 스스로를 탓하는 것보다 정당하고 안정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게 있었다. 팔로 감싸 안으면 가슴에 꼭 맞게 들어차던 느낌. 아이를 안고 있지 않는데도 재울 시간이 되면 팔이 저릿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음, 이런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아파트에 단전이 되면서 반짝반짝거려요. 그게 마지막 장면. 아파트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깜빡깜빡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음. 하우스면 이 진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진, 태호 이렇게 탐정처럼 이렇게 계속 이제 추측하고 있는데 관장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런 어떤 사실관계나 진실은 이 소설에서는 뭐 중요하지 그리 않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스스로 이제 탓하고 합리화하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 서로 어떤 상처들을 또 이제 죄책감이나 어떤 탓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많은 어떤 이제 정신병리학적인 어떤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소설은 아니라서요. 사실 이 정도의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뭐 미치거나 혹은 굉장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풀어헤친 머리를 이제 괴성을 지르면서 이제 달리는 그런 어떤 이렇게 고부할 수 없는 고통의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고통을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약간 전시하는 듯한 굉장히 이제 좀 마조이스트적인 어떤 파괴적인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위안이나 어떤 그 직시나 어떤 진실들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성대 수술한 동물들처럼 묵묵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삶의 불안이나 어떤 징후나 어떤 사고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절망까지 이제 가버린 살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뭐 이것도 엄청난 큰 절망이지만 부모님도 대표적이죠.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외가 친척들.
그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뭐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을 보내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아이가 이제 유치원차를 타고 왔는데 설마 이제 뭐 다칠까 봐 뭐 못 보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것에 이겨내는 어떤 시간과 정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세요? 그 아파트가 단전되면서 이제 불이 깜빡깜빡해요. 반짝반짝 하는데 이건 뭘 나타낸 걸까요?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는데. 예. 어 아무래도 뭐 정전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나 시간들을 굉장히 좀 공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요. 아마 이게 굉장히 좀 불안의 어떤 징후나 어떤 이제 갑자기 이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를 자신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면은 음, 당연하게도 사건을 벌어져도 이제 묵묵 잘 대응할 텐데, 사건이 갑자기 벌어지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음, 그게 불행이죠. 네. 음.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작스레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몬순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예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거 그런 그런 소용돌이 그런 바람 속에 있는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 바람을 몬순을 맞은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이 아, 아빠 아빠가 막 당혹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고 어 분노를 느꼈다가 화도 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설이 그대로. 운명에 휩쓸린 한 남자. 이게 주제일까요? 그러니까 편혜영 작가님은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런 어떤 소설의 어떤 진실적인, 그리고 이 몬순이라는 어떤 뭐 지진이나 어떤 그렇게 이제 감각을 이제 뒤흔드는 그런 어떤 정전이나 여러 가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보태서요. 저도 이제 할머니를 또 잃어봤지만, 사실 할머니를 제가 거의 이제 한 7년, 8년 동안 거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조차도 정말 후회가 한 점도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한 음, 점도 없었고. 음,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평소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사실 음, 그런 후회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제 몬순 끝났고 저녁의 구애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두 번째 봤어요, 저희가. 두 번째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전에 못 봤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이 작품도 상당히 잘 썼다. 보면서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좋았어요, 저는. 어, 야, 편형 작가님 잘 쓰네. 하면 이게 감탄하면서 봤던, 어,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진짜. 내용은 그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죠. 여기 은사랄까? 오래전 친구한테 전화 와서 이제 여기 선생님이 죽게 생겼다고 화환 들고 여기 장례식장 오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못해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근데 그 도시가 또 거기도 지진이 재밌는데 이 몬순하고 비슷한데요.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이죠. 이 지진이 자주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은사 선생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빨리 죽어라 이제 이런 죽음을 기다리 나는 빨리 화합만 전해주고 올라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 화자는.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마라톤 선수도 갑자기 지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마라톤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 주변 근처에 이제 걷다가 갑자기 이제 트럭이 쌩쌩 지나가다가 이 트럭이 코너에서 뭐 어디 박아가지고 불이 나죠. 막 불타오르고
이런 예 하여튼 죽음의 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리고 근데 이 소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 선에 하나의 선을 더 덧댑니다. 여자친구와 전화래요. 이 소설이 탁월하면 그런 거 그 점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중간중간 전화를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이 남자친구 이 화자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자친구를 대하는 심정이랄까? 이게 바뀌어요. 그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는 거죠. 여자친구한테 뭐 헤어지자고 했다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했다가 고백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화자가. 야, 이 묘한 소설이다. 어떻게 보면 그 지진이 나고 막 그 선생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트럭은 불타오르고 있고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막 요동친 거죠. 그거에 감동, 감화? 이게 감흥을 해서 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정말 탁월합니다. 저녁의 구애. 저녁의 구애. 파우스님이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 음. 정말 이런 어떤 불빛, 그리고 그 대화가 이제 뭔가 계속 이제 뭔가 바뀌는, 그리고 감정선이 이제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반복하는, 그런 요동치는 어떤 느낌을, 이렇게 무스미님이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뭐 더해서요. 이 소설의 어떤 어둠의 어떤 어른의 숨처럼 천천히 내려앉고 있는 검은 장례식장, 그런 어떤 풍경이나 이미지를 정말 그 찐득하게 잘 그려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혜영 작가님이 자선 대표작으로 왜 전액의 구애를 선택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이게 뭐 가장 잘 써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몬순이란 작품과 같이 읽으면 좋기 때문에 선택한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많은 작가님들이 그랬죠. 이전 작품, 그러니까 대상받은 작품과 이제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주제적으로든 메시지로든 묘하게 비슷해요. 두 작품이. 어, 앞에 몬순이란 작품은 아이가 죽었죠. 근데 그 죽음을 딱 가운데 두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깔아놓고 죽음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냥. 아이가 죽었어. 근데 이 위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의 죽음을 두고 이 부부와 그리고 이 아까 직장 상사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감정들을 다 보여주는데 의심하고 환멸에 찼다가 화도 내고 전의 고에 똑같아요. 그런 베이스는 죽음이 깔려 있죠. 선생님이 죽게 생겼어. 어쨌든 죽을 거야. 죽을 건데 이 소설 전반엔 죽음이 깔려 있죠. 앞에 소설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그래서 편혜원 작가님 이걸 선택했구나 싶더라고요. 두 작품이 닮았다. 이거 편혜원 작가님은 이런 다크한 소설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통조림 공장이나 밤의 마침도 그렇고요. 이런 인간의 어두움, 어떤 운명이랄까? 주변 상황에 흔들리는 어, 그런 모습들을 정말 잘 그려냈다. 어,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몬순과 대비해서 이 저녁의 후예? 몬순과 이제 저녁의 고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어떤 주제의식을 이제 죽음에 대한 상실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을 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선 어떤 이제 소설에서는 그런 어떤 주제의 어떤 명징성이나 그런 어떤 이제 징후적인 어떤 윤곽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장의 어떤 예측적인 어떤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각도로 쓰였다면요. 이번에 저녁의 구애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의 어떤 가장 이제 밑바닥의 감정선, 그런 거에 충실히, 예. 특히 이 화자, 이거 보면은 그 몬순은 이 관찰자 시점이죠. 어, 그러니까 이
소설가가 관찰하면서 뭐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어요, 문수는. 태호가 말했다. 뭐 이렇게 가죠. 태호가 말했다. 이게 가는데, 이 저녁의 구애는 이, 잠깐만, 이것도 잠깐만. 화환을 주문한 사람은 김의 친구였다. 김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음, 좀 더 이것도 이제 3인칭, 감정적이죠. 네. 예? 좀 더 뭐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예. 드러나죠. 3인칭이란데, 똑같은 3인칭이란데, 좀 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 화자에 붙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 붙어 있는 느낌이랄까? 음. 왜냐면 주인공이 계속 그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이 바뀌는 모습이 제가 이제 1인칭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건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되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몬순보다. 어. 이 김이 주인공이죠. 음. 저는 그게 이 관전 포인트가 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여자친구에게 뭐 이랬다가 뭐 고백도 했다가 난 네가 싫어해서 이제 헤어지자고 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읽으면서도 아 사람이 이렇구나 주변에 이렇게 바뀌면서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읽는 재미가. 음. 파우스님 어떠셨나요? 어, 일단 뭐 이런 어떤 여자의 이제 무슨 일이 있냐고 뭐 이제 물었던, 그리고 그런 고백이 여자를 기쁘게 했는지 들뜨게 했는지 못마땅했는지 화가 나게 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기복, 불안한 어떤 느낌,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어떤 변화들, 특히나 이런 변화들을 이 저녁의 구애에서는 많이 이제 노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런 어떤 불빛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어둠에 이제 삼켜지는 그런 감정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와, 그리고 붉은 어떤 곡물 자국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운함과 허전함을 뭐 견디지 못해서 뭐 울컥하여 화를 내고 얼마 후에는 화를 낸 것을 사과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감정선이 결국에 인간의 뭐 이런 어떤 생각의 어떤 감정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어서 이런 인간의 인식을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도 좀 몇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또 더 뚜렷해지죠. 어, 후반부인데, 음, 후반부인데 한 56쪽에 중간쯤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몇 번의 시도에도 숨의 간격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김은 불쑥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여자는 잠자코 있었다.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떤 대꾸를 하는 것도 두려워서 오로지 여자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유심히 여자를 바라보는 기쁨을, 여자와 처음으로 우연히 팔꿈치가 스쳤을 때 박동한 심장을, 처음 여자의 손을 잡았을 때 거짓말같이 여겨지던 낯선 감각을, 이를 차분하게 하는 부드러운 숨소리를 얘기했다.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의 설렘을 얘기했다. 얘기를 하는 동안 김은 여자에게 말한 것들이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았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깨달아. 난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말은 모두 어디서 읽거나 누구에게 들은 얘기 같았다.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해서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말이었다. 반면에 그래서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순전히 김이 검은 밤의 국도변에 홀로 서 있으며 근처에 빛을 내는 것이라고는 장례식장의 간판과 불타는 트럭뿐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 사람이란 게 참 57쪽에 보면 어쩌면 모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도를 부족처럼 품고 다니는 도시에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재난에 대비한 우동과 어묵 통조림이 이 도시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도 모르는 어떤 곳에서 팔리고 있고, 불분명한 재난의 위협 속에서 누군가는 단지 노안으로 죽을 듯 죽지 않으며 계속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만약 그가 사는 도시였다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여자에게 여전히 무뚝뚝하게 굴었을 것이고, 간혹 친절하게 굴고 나서는 여자가 오해할까 봐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아래 문단을 보면, 그러나 진심과 상관없이, 여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는 두려움이 점지해준 고백 때문에 곧 부끄러워질 것이며, 어떤 말도 돌이킬 수 없어 화가 날 것이고, 그 말이 불러온 상황과 감정을 얼버무리려고 애를 쓸 것이며, 그럼에도 당시 마음에 있는 감정의 윤곽이 무엇인지 알릴 것이었다. 그 생각에 김은 갑자기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자기가 고백하고 끊어버렸다. 마지막 문장은, 트럭은 여전히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김은 땅에 박힌 듯 멈춰서서 조등처럼 환히 빛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게 제목도 저녁의 구애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잘 보여주죠. 이 상황에 휩쓸려서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가, 근데 이건 이제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누굴 사랑하든 뭐 미워하든 그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이 도시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되게 불안해. 불안한 도시고, 이, 이 선생님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어. 어쨌든, 그리고 트럭이 불타오르고 있어. 누군가, 불타, 이런 상황에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심란한 거죠. 음. 그런 걸 편혜원 작가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상황에 휘둘리는 마음이랄까? 이 마지막 이 문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뭐 그런 어떤 뭔가 되게 그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절망 앞에서 어,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애정이었던 혹은 어떤 뭐 고백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사랑을 또 고백하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그런 고백이 내가 이런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한 게 아닌가 뭐 의심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봤는데요. 처음에는요. 여기서는 근데 또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 그 여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사실은 이게 막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뭐 고백을 하려고 이제 있었던 어떤 감정선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갑자기 이제 뭔가 이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제 그 여자에게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 안도하는 회피성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읽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조금 뭐가 이게 남자애가 이제 그런 약간 조금 더 이제 과격한 어떤 느낌을 가졌다면 이 여자나 이제 남자의 어떤 그 힘든 어떤 점 그리고 막 그 애인이랑 이제 헤어졌다거나 어떤 힘든 점에서 이제 남자가 이제 파고들 뭔가 여지가 있는 어떤 행위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이런 이제 불안이나 이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이제 계속 뭔가 감정을 번복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편혜영 작가님의 작품을 5개를 봤어요. 제가 이상문학상 하면서. 이 5작품을 보면서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편혜영 작가님은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을 접할 때, 어, 아까 대상 작품 몬순도 그렇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끊임없이 이제 그 수많은 그 마음의 결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여기도 이제 저녁의 구애에도 그런 마음의 결들이, 이 들쭉날쭉한 마음들. 근데 이게 좀 다크하죠. 어둡고 뭔가 극단적으로 치닫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잘 묘사했다.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런 거 정말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상황에서 인간은 마음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닌가? 소설을 통해서. 음. 아니 보면 몬순에도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기껏해야 뭐 이 태호가 그 술집에 왔다 갔다 한 게 다잖아요. 집에 나왔다가 집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뭐 일어난 일은 없어요. 근데 마음에선 일이 막 마음은 막 난리가 나죠. 뭐 태호가 뭘 한 건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술집 왔다 갔다 한 게 다예요. 뭐 술집에서 대화했죠. 그 직장 그 아내의 직장 상사랑. 사건은 뭐 뚜렷하게 일어난 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왔다 엄청나게 막 스파크가 튀고 저녁에 구애에도 보면 물론 여기도 이제 뭐 이동하고 막 하지만 이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보면 주인공 주인공 옆을 그 뭐 트럭이 막 지나가서 불타고 있고 그리고 마라토너가 지나가기도 하고 왜냐면 주인공은 그냥 그거를 겪고 있어요. 주인공이 뭐 뚜렷이 한 거는 화한 거 갖고 집에 내려간 거 다잖아요. 내려가 가지고 뭐 우동 한 그릇 먹고 나오고 근데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 마음은 엄청 전화하고 있죠. 그 여자친구랑 전화하고 있고 주변에서 뭐 사람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밤의 마침도 보면 정말 적절한 세팅인 게 그 이 아저씨의 그 심리 묘사가 압권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는 안 그랬다가 나중엔 또 인정하기도 하고 끝까지 비밀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끝나고 성폭력에 대해서 그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엄청나거든요. 음. 통조림 공장 또 그런 느낌이고 자 그래서 편혜영 작가님의 작품의 특징이랄까? 어 편혜영 작가님은 뭘 소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뭐 소설의 어떤 기본의 어떤 근간의 어떤 테마가 되는 어, 상실이나 혹은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아픈 절망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뭐 보들레르가 말한 것처럼 뭐 자기 인식에 대한 어떤 뭐 자기 구원 결국에는 이전에 뭐 벼락이 치든 뭐 폭풍이 불든 토네이도가 불든 결국에 그게 이제 신의 어떤 뭐 징벌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어떤 뭐 저주받은 어떤 사람이 아이가 있어서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 때문이라거나 혹은 마녀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속설이 있었을 테지만 결국에 자기 인식을 통한 자기 구원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너무나도 뭐 잘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혜영 작가님의 몬순과 저녁의 구애 두 작품을 봤고요. 다음 시간엔 우수상 수상작 네 작품씩 이제 묶어서 한 시간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